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가를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맞붙은 이번 전당대회는 막판으로 갈수록 공방이 거칠어졌고 어느 한쪽도 쉽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8월 16일 경기와 서울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8월 17일 대전에서는 당원 대의원 투표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쳐 최종 결과가 공개됩니다. 다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감정의 골이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승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 이러다가 진짜 부러지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적이 있는 분으로서는 네. 지금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많은 걱정이 들고. 아니 전당대회를 여러 번 치러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친이 친박 싸움 이후에 그때 저 한나라당 시절에 완전 개판이었는데 제일 세다라는 지금 평가인 거죠. 사실은 그 각 당내에서 당내 경선이나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면서 나온 뉴스들이 결국 아까 친이 친박도 다 결정적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렇죠. 최태민 다스 이런 얘기 다 나왔던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감옥 가는 건 뭐 둘째치고 네. 어쨌든 당 자체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건대 월요일 날까지 그 전에 고소 고발했던 거 다 취하했다 하는 연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들이. 네. 근데 취하하려면 내일부터 휴일이라서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 어때? 실무적으로 말이라도. 가능합니까? 아이 괜찮아요. 고소 취하 막 이런 거는 그 민원실에 가. 아니 경찰관도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민원실에 가져다 수사하게 내면 됩니다. 됩니다. 우리 이당학 최고의 칭찬합시다에 대한 칭찬 잘 들었고요. 근데 칭찬합시다 코너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행복해야지? 아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아니, 재밌던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는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아유, 그래도 마지막이라 선물 갖고 왔어요. 아, 집에 가서 이랬는데 집에 딱 갔는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쓰다듬다가 뼈를 하는 그. 그래. 칭찬할 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노영애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너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 제발 조용히 말고 좀 세게 겉으로 드러나게 응원해 달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8월 17일 끝나고 나면 다시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 희망이 사실 있는데 오늘 이동환 최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그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사실은 되게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여러 발언들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뭐 요새는 뭐 유튜브 시절이라 그런지 뭐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쇼츠 흡사되고 끝내죠, 있어서 쇼츠 끝내죠. 쇼츠들이 우리 김한 기자가 꼽아주는 최고의 발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국정과제 1호가 제일 치명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 얽히고 설키고 뭐 펼쳐지고 접어지고 있는 이 구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송영길 후보 측이 그 질문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 사실은 진짜. 그 질문하고 그 다음 말을 다음이 이어가려고 중요한 했었는데. 거였는데. 그래서 원래 공격 포인트는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헌법에 넣는 건데 당대표 1년 하지 않았냐. 당연히 알았을 또 것이고. 다수당인데 왜 그걸 못했냐 이런 이제 가려고 했는데 취지는, 그런 정도면 이제 정청래 후보도 방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예 그 답변이 안 돼 버리면서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이번 전당대회 전체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았나 싶고. 난 제일 웃겼던 게 50% 뭐예요가 제일 웃기던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다음 정도로 송영길 와요. 네. 이왕 물어볼 거면 그러면 뭐 89호 뭐예요? 이런 아예 이런 거를 물어보지. 네, 94호 뭐예요? 아이 그건 당연히 모를 게 뻔하니까. 저는 뼈의 장국이 가장 기억에 뼈의 남았습니다. 장국. 네, 뼈의 장국. 뭐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보니까 이제 난 붕어가 제일 IQ 발언은 붕어가 제일 재밌던데. 예, 붕어 IQ. 사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이 시켰냐 이런 아유.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통 쓰는데 보통상 정치인들이 앞에서 막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러다가도 뒤에 가면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네. 어깨동무하고 또 농담하고 지낸다고 하는데 이동학 최고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요 전당대회 때 감정이 남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감정 그 정도다? 남고요. 저는 끝나도 이게 보통 이게 웬만해서 막 MT도 가고 막 삼겹살도 먹고 소주 마시고 막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막 하면서 이게 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국 사태 때 저희 편집국에서 무슨 대토론회도 하고 이게 판단이 완전 다르고 여전히 그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한겨레 내부에서도 진보진영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봐야 예. 알겠지만 어떤 벽은 생긴 것 같아요. 그 벽이 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벽도 그런 아닌 건 것 아닌 것 같다. 같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건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그렇다라고 해서 늘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정리되고 갈 텐데 특히 이제 당내 뭐 후보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야 뭐 워낙 정치 오래 하시고 체급이 있는 정치인들이니까 지지자들. 예, 그렇지 않을 텐데 지지층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4년 이상 끌고 가야 되는데 예. 굉장한 부담으로 작동을 할 거고 이게 뭐가 되냐면 후반부로 가면 예를 들면 한 6, 7 정도 돼야 비판할 수 있는 다고 하면 그 전에는 이 허들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발생하는 건데 이미 이제 뭐 최근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과거 같으면 이 정도 톤으로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데에서 또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지층이 분열되고 좀 허물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안들이 반영되는 속도도 아마 이렇게 되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네. 정부 청와대와 연결해야 돼서 생각할 것도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지워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의 역할 중에. 그렇죠. 이거 사실은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서 해야 되는 예. 것인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오히려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수습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내부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1년 차 때는 그래도 뭘 실수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뭐 봐줘야지 예. 뭐 언론도 그런 시각들이 아량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허니문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렇죠.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완전히 내부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실수 혹은 당 대표의 실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부터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기사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꼭 네. 나오잖아요. 중요한-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아니면 끝나고 이제 공항 들어오는데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예. 들잖아요. 예. 네. 요새 드라마 뭐 봐요? 킬러들의 쇼핑. 자, 여기 잠깐만 박일사님이 음. 박알사님이 붕어는 어떤 방송 패널도 비판 안 하죠. 이게 공정합니까? 이러셨는데 저 비판했어요. 저는 다 해요. 다 해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송영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되게 부적절했다라고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있었고. 네, 사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토론회가 이제 오늘 4번째 하는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원래 이제 토론이나 이런 이렇게 잘한다라는 정평이 나 있었지만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 득표율에 비해서 굉장히 끝까지 열심히 하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우리 제 평가. 박지용 앵커께서 네. 그게 이제 사실 잘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세 사람 중에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 원래. 네. 아. 연설도 뭐 이제 물론 김민석 후보도 있지만 예. 송영길 후보가 연설에도 일가견이 있고. 아, 그랬군요. 왜냐면 일단은 암기력이 좋아요. 아. 그래서 머리도 그러네. 본인이 크다 하시고 든 게 많아서 막 나오는 웃으면 안 것들이 되는데. 많아서 예. 토론회를 하면 본인이 축적해 놓으면 암기해 놓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막 얘기하면 예. 한 뭐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정도의 암기력. 어떤 지식의 양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국회 출입 기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예. 국회 부반장들이나 이런 좀 뭐 잡진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부반장들이 잡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 층. 예. 그래서 중간에 중진이라 일진 말진 중간에 있는 중진이라고 중진이라고 합시다. 하죠. 그러니까 당을 오래 출입했던 예. 그런 출입 기자들이 하는 예. 말이 예. 사실 세 후보 중에 예.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를 봐서는 송영길 후보가 1등이다. 아. 왜냐면은 주목도도 높고 메시지도 명확하고 사실상 역량이 당대표를 할 만하다. 예. 뭐 하긴 했으니까 이미 그런 했잖아요. 평가예요. 예.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예. 이미 이제 친명계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어서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쉽게 깨지는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들을 토로했다. 예. 득표력과 득표율은 낮아질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의 네, 시간이 그러니까 갈수록.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되고 야 그냥 오, 흥행은 됐다. 다른 면을 봤네.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은 갔는데 예. 그것이 이제 당 대표로 이제 밀어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예. 잘한다라고 예. 하는 기저에는 예. 야 정청래 대표를 저렇게 잘 패네. 저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웬만하면 당황 안 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토론할 때 전혀 당황 안 하시는 분인데
정청래 후보 얼굴이 그 좀 당황한 표정이 많이 읽히더라고요. 토론회 같은 진행될수록 보면 그거에 대한 좀 예. 희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예. 재밌게도 하시고 예,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자 송영길 후보를 찍으면은 아 김민석 후보 이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생각도 갖고 야, 1순위에서 그냥 끝내버리자 이번에 확실하게 그래야 정청래 후보나 팀 정청래 지지자들이 뭐라고 안 할 거다 시비 안 걸 거다 그러한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김정혁 최고는 또 우리 송영길 후보와 대학 시절부터 또 잘 아시던 분이기 아니, 때문에 그건 파묘하면 안 뭐- 됩니까? 아니 파묘? 그러니까 그냥 근데 과거를 나는 뭐 이렇게 친한 그냥 거. 사적으로 얘기하면 네. 야 연기를 보고 재밌다 그러는 사람도 있구나. 아 그래요? 아 원래 대학 때부터 이런 타입이었으니까 아, 그래요? 아주 똑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이 친구라면 안 되죠. 우리 송 후보님이 예. 그 재주가 많아요. 영어도 매우 잘해요. 그래요? 예, 제가 옛날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미국에 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영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오. 저 상당히 그래서 뭐 외통위가 뭐 외교부 장관 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을 때 예, 맞아요. 뭐 예. 그래서 그런 뭐 나름대로의 어떤 외교 안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이 있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특수관계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 관계니까 예.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 할 때도 굿모닝 파인 땡큐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 원래 영어는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예. 매력적으로 해. 아니 송영길의 재발견이라고 전 아, 생각합니다. 네. 네, 원래 이제 되게 뭐 하나 주제를 던지면 막 되게 길게 만연체 막 이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예. 근데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고 상대를 당황시키고 예, 예. 그래서 3위가 될지언정 저는 예. 당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됐고 예. 이번 전대회로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럼요. 예, 재발견, 씬스틸러 역할 톡톡히 했고 미래가 아주 이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네.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당대표 두 당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던 시기가 두 분 대표였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돌이켜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여야 간의 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점이었다. 아,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소통하고 싶어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들이 서로 달라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풀린다 이런 지론이라서 저는 집권 여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장동희 대표랑 마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마지노선 이준석 대표일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예. 실선 저는 송영길 후보의 이 재발견에 있어서 국정과제 1호 물어본 거는 제가 역대 이런 토론. 각종 네. 전당대회나 뭐 토론회에서 봤던 장면 중엔 압도적이었다. 그냥 바로 KO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옆에 있는 보좌진이 대본을 써준 게 아니라 네. 얘기를 했대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게 어때요? 했더니 아니 송 후보 입장에 그 당연히 하는 거 물어봤다고 괜히 이게 민망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물어봐야 얘기가 되는데 또 스토리 쓰려 그러면 그 국장까지 아니요, 진짜요.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요. 그걸 믿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라니까.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사실이네요. 정청래 후보가 이거 네.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훅 찔렀는데 그게 성공한 거지. 스토리 만들지 맙시다. 아니, 이게 진짜라니까. 송영길의 재발견이 아니라 송영길 라인의 재발견인 것 같아. 네, 완전 제가 송영길 성라인. 개파인 것 같아. 아, 예. 아니 내가 머리 큰 거 빼고는 뭘 라인이야. 머리 큰 거 똑같은 거 약간 빼고는. 학원이 비슷하시네. 아, 그런가요? 예. 아, 자, 근데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오늘 또 이제 토론회 중에 이제 전남 광주 북구의 전진숙 의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대화관이 있었었는데 이제 전진숙 의원을 고발하는 일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본인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또 김민석 후보는 이 문제 제기를 한 측이 이제 또 반명인 분이 이것을 문제 제기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공방이 오갔던 장면이 있었고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전지숙 의원이 네. 이거 철저하게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이 의혹을 철저하게 좀 밝혀달라라면서 이제 당에 요구를 했거든요. 네,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네. 청년 당원이 자원봉사자가 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예. 라고 전화한 게 예. 무슨 그게 불법 전화방이냐라는 아, 거죠. 예.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예. 했던 사람이 정청래 후보 측의 과거에 예. 전략 부실장이었던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시절에 그 이낙연계라고 불렸던 네. 인물이 예. 전화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계속 뭔가 유도 질문을 하고, 취조하듯이 예, 함정 취조하듯이 취조 유도 신문을 했다라는 게 전진숙 의원 입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맞아요. 당사자이기도 예. 하고, 이 사람이 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도 받았고 당원권 1년 정지 먹었던 그런 사연도 있고 과거에. 그래서 문제적 인물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자꾸 취조하듯이 물어가지고 당황해서 예, 뭐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불법 전화방이며 어떤 장소를 해가지고 전화를 쭉 늘어놓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중앙당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조사해달라. 정청래 후보 측에서 지금 인물들이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지금 분기탱천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전화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TM방. 예? TM방이라고 예?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텔레마케팅. 네, 텔레마케팅 같은 건데 예, 이거는 전화방이라고 선거 입장에서는 쓰긴 쓰는데 그냥 TM방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되면 뭐 장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선거 기간이 되면 예. 이렇게 그 전화 요원들을 두고 예. 그걸 관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지호소를 주변에 하는? 지지호소를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청래 후보 측이 많이 초조하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뭐 고소고발하면 호남의 표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예. 이거는 상대 후보를 날릴 수 있는 고소고발은 아니에요. 전진숙 의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예. 아니면은 그 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려는 고소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이 전당대회 고소고발하는 것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상대당하고 하는 것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상대당도 선거 끝나면 취하하잖아요. 취하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호남 선거에 많이 초조한가 정청래 후보 팀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대목이었다.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조직적으로 했느냐, 또 하나는 금품 제공을 했느냐. 예. 이 부분은 조사나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지, 예. 당에서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밝힐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의 적극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 행위를 다 선의로,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이니까 선의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그냥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나 전화할게요 그랬을까요? 그럼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런 점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조금 전에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서 열렸던 전남 광주 합동연설회 오늘 오후 1시에 있었는데요. 주요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들 저희가 정리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었습니다. 투표도 1인 1표인데 2대1, 3대1, 4대1, 5대1로 두들겨 맞았지만 당원들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분식회계에 기초해서 다시 새로운 경영진을 뽑게 될 때는 주가는 떨어지고 회사의 이익은 손실이 나서 다음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분식회계를 바로잡고 제대로 변화를 시킬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호남의 자랑스러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정치 중심을 세워주시겠습니까? 호남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진숙이 5.18을 폄훼하면 3분의 2로 제명할 수 없다면 어제 제가 제안했듯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눈길을 끌었던 건 사실 이제 좀 강한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뭐 투표가 거의 끝났으니까요. 근데 양무 호남 시무국가 그러니까 호남을 좀 강조하는 연설이 좀 줄을 이뤘고요. 하이라이트를 보면 김민석 후보는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진숙 의원 제명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정청래 후보 배신, 의리 뭐 이런 강조하는 연설들 이제 약간은 아직은 정청래 후보는 호남보다는 김민석 때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분식 회계범 다시 경영을 맡기겠는데 이 분식 회계범 이 발언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 거의 져놓고 잘했다고 하는 것을 분식 회계범에 약간 비유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좀 때렸습니다. 예. 오늘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별다르게 큰 내용이 없었어요. 큰 내용이 없었다. 제가 볼 때 허공의 그 메아리죠, 다 지금. 왜냐하면 대상이 남아 있는 게 30% 정도 국민 여론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고, 네. 뭐 투표는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하간 좀 분식회계라는 얘기가 참 재밌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아마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도 되게 중요하게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후로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그다음에 당의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가 같이 서서히 몰락하는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국민 여론을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때 오히려 당정청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당은 혁신 신비일전하겠다. 대통령과 정부는 소위 AI를 비롯한 새로운 방식, 부동산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정책을 진짜 앞으로 쭉 열심히 추진해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방 압력이 심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근데도 그 이후에도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미 협의를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들은 그렇죠. 당정청의 무게감 자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당정청이 승리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는 진짜 2박 3일 동안 잠을 설쳤다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표현은 분식회계입니다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소위 있는 그들의 사실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경험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기 지도부들은 이런 좀 사실들을 명심해서 이런 방향 감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투표율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호남권 전남 광주가 37.63이고 전북이 35.22예요. 지금 서울 경기가 각각 45.31, 46.74%였는데 한 10% 가까이 호남권의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막 호남이 지금 수도권과 비교해서 호남이 투표를 안 하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작년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2년 전 전당대회 때도 그랬어요. 수도권이 더 높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도권과 호남의 이런 투표율 차이는요. 호남에 좀 허수 당원이 좀 많다. 그러니까 선거 때나 이럴 때 막 당원 가입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하는 당원들이 아닌 이런 데 투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당원들이 호남에 좀 많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전당대회 구도에서 호남이 투표를 잘 안 한다라는 분석은 틀린 분석입니다. 오히려 작년 전당대회와 2년 전 전당대회랑 비교했을 때 호남의 투표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도 물론 작년과 재작년보다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투표율 호남이랑 수도권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이거 갖고 뭐 누구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전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호남에서의 전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거의 결정이 날 거라고 전 보는데 그래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호남이 김민석 후보의 오늘 연설만 보도 물론 이미 투표가 끝났지만 김민석 후보의 연설 보면은 이미
호남을 모욕한 지금 야당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진석 후보를 아. 제명하겠다고 야당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아직도 우리 내부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물론 소영길 후보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 때 이 이슈 메이커입니다. 물론 지금 역적, 모가지, 뭐 붕어 이런 발언으로 좀 뭔가 본인이 2번이나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과한 게 좀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상당히 큰 공격이지만 어떻게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선 넘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참 소영길 후보 진짜 머리 좋으시거든요. 내가 사과하지 않고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분식회계 꺼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 내내 연설에서 뭔가 계속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은경 후보는 3등 후보니까 그런 캐릭터를 이어가시는 거고 결국 1등의 각축을 벌이는 후보의 메시지가 누군가가 지금 벌써 이제 대야를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 호남이 김인석 후보에게 조금 더 표를 힘을 실어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연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예감한 후보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 오늘 호남이 51만 명 당원이고, 서울 경기가 58만 명. 그래서 오늘 사실 결과를 보면 내일 안 까봐도 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느 정도 표차가 나야 오늘 이제 좀 그런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결과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기자분들이 의도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데이터를 좀 보고 썼으면 좋겠어요. 투표율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낮은 거 아니라. 그렇게 낮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번에 보니까 호남이 51.24%였었어요. 예, 지난 1년까지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51.24%인데 지금 보니까는 저기 온라인 투표 한 거만 지금 나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 호남이 10% 37.63 전북이 35.22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 붙는다고 쳐요. 그럼 유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서울 경기도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경기 인천이 62%였어요. 그다음에 서울 강원 제주가 붙었는데 그때 58.58%였어요. 그럼 서울 경기가 오히려 낮네요. 저번보다.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이제 ARS 투표 관계 투표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일부러 그랬다면 나쁜 기자고. 그다음에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공부해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이걸 읽는 독자들이 오독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호남 지역에서 10% 격차가 나면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가 대체적으로 호남에서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후보랑 10% 이상의 정도의 격차가 난다면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서울 경기 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늘.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따져봐서 선호투표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같은 접전을 벌이지 않게 된다면 저는 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숫자에 대한 판단을 여론조사 수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문제 핵심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깔끔해지려면 격차가 좀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격차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당원들도 그래 이게 전체적인 권리당원들의 뜻이고 국민 여론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이걸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어떤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속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이왕 주실 거면 확실하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뭐 저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든. 그렇죠. 다들 조심하시고 계시네.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댓글에 아주 그냥 사람을 작살을 내더라고요. 아주 그냥.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봤을 때 호남에서는 일단 김민석 후보가 좀 상당 부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10% 차이 이상 나게 되면 내일 다 볼 거 없이 오늘에서 좀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변수가 국민 여론조사래요. 네, 지금 듣는 얘기로는 국민 여론조사에는 당원의 전화번호는 전부 다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이세요. 당원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게 표심을 묻는 건데 요거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 근데 당원은 아닌 분 그런 건 연성 지지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강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는 거는 조금 더 중도적인 분들, 조금 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외연 확장에 포함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떤 후보를 좀 더 지지할지는
보이는 거죠. 예. 사실상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 많이 나왔지만 여론조사 나올 때 민주당 지지층 거기 뭐 중도층 한 뭐 전체 국민 이 지표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일단 거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조국혁신당 지지자도 다 들어가 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론조사에 봤던 전체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 이거 지지율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금 당원을 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까지 나왔던 지표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예. 저는 중도적으로 좀 선거를 이끌어온 분들이 좀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네요. 그냥 이름을 속시원하게 얘기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대충 알아들으셨을 다들 거니까. 알고 계시긴 해요. 예. 약간 이제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요. 2000 해서 총 4,000 표집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다 만약에 다 되면 한 표당 국민 여론조사 한 표당 거의 당원 8표의 그 의미 힘을 있죠. 발휘한다고 네, 의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주목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마지막 막판 판세 뭐 이게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당 대표는? 저는 결국 김민석 후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관점이 가장 앞에 있는 거냐면 대통령하고 그래도 주파수를 맞춰서 이게 2년 차에서 1년 차도 약간의 그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2년 차에 가서 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미 지지층들의 어떤 이격거리는 벌어진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이걸 수습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갈 수 있는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좀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잣대가 제가 볼 때는 좀 판단 기준으로 좋습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호남 투표율이 사실은 어제까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ARS까지 합쳐가지고는 또 60% 넘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투표율이 조금 높았다 그러면은 저는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간의 표차가 좀 벌어질 것 같고 송영길 후보한테 원래는 주려던 표들이 사실 김민석 후보한테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당이 분열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과반을 몰아줘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투표율을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만약에 투표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전 오히려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간의 표 차이가 10% 넘게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이나 뭐 경기 이쪽에서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나오는데 그 유리하다고 나오더라도 그 퍼센테이지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표 차이가 그렇게 되면은 50% 그냥 과반 넘는 것으로 해서 김민석 후보가 그냥 정리를 해줬으면 사실은 제일 좋겠고 이거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50%만 넘으면 그냥 그 무조건 순응하는 걸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1등했던 후보가 선호투표제 합쳐서 또 1등하는 게 사실은 그다음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갈등의 요소들이 좀 사라지는 안 그러면 거니까. 1등은 누가 했는데 선호투표 합쳐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뒤집어졌다. 뒤집어지게 되면 이거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저는 좀 정리해주면 어차피 다 같은 당이었고 다 같은 동지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싸우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한 정치 이슈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